네, 오늘은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도 광복이 됐던 해에 이제 딱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다간 요절한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동주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접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인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성찰의 울림, 윤동주. 윤동주. 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다. 윤동주가 유년 시절을 보낸 명동초는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만주, 북간도 지역의 종교, 교육,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명동초는 윤동주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고향이었다. 윤동주는 명동 소학교 시절부터 학교 신문에 동시를 발표하고 새 명동이라는 문예 잡지를 펴내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명동촌을 떠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편입한 윤동주는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따뜻했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정적인 분위기의 동시들을 발표하였다.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서 민족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한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시작한다. 윤동주는 정종이 다닌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이후 독립을 눈앞에 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난다. 윤동주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뒤에야 그가 쓴 시를 묶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어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윤동주는 13살 때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자연물이 어우러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잘 나타난 그의 동시는 명동촌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따스했던 기억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한 뒤 우리 민족의 참혹한 현실에 눈뜬 윤동주는 동시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유년 시절의 따뜻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어두운 현실과 평화로운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내적 갈등이 표현된 그의 시 자화상에서 그의 이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동시 중 하나인 햇빛은 일제강점기에 쓴 것으로 햇빛을 맞으며 즐겁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자 했다. 햇빛은 총 14행의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햇빛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일한 문장과 유사한 문장, 청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음모를 맞추어 아름다운 운율이 느껴진다. 윤동주. 그는 독립투쟁의 맨 앞에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의 시에서는 어느 투사 못지않은 치열함이 있었다. 시대적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순수함을 추구했던 윤동주. 이것이 바로 그가 암흑기 문다사의 별로서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네,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아까 전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만주 명동촌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어요. 외삼촌이 이제 독립운동가셨는데, 윤동주의 아명이 해환이었어요. 해환. 해달별 할 때 해, 그리고 동생들의 아명도 달로한, 별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달별에다가 환자를 붙여가지고 아명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후에 윤동주의 시를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천체적인 이미지라고 불리우는 해, 달, 별, 하늘, 바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천체적인 이미지들이 이런 유년 시절의 어떤 경험들과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5년도에 명동 소학교에 송몽규라는 사람과 또 문익환이라는 사람과 함께 입학을 합니다. 문익환이라는 이게 삼총사 같은 건데요. 이 세 사람은 문익환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목사의 얘기를 걸으면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송몽규라는 사람은 윤동주와 거의 삶의 궤적이 일치해요. 그래서 동주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송몽규는 굉장히 윤동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1932년도 16살 때 은진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내 문예지 등을 통해서 이제 시작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거의 지었던 시들이 동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진중학교 다니기 전에 중국인들이 다니는 소학교에도 잠깐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폐교가 돼서 또 이 학교로 옮아왔어요. 그래서 뭐 생애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윤동주가 다닌 학교는 거의 폐교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좀 빈번하고 자주 옮기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진중학교는 캐나다계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은진중학교에서 이 사람이 동시도 많이 지었지만 또 축구선수로도 활약을 해요. 우리가 흔히 윤동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심약하고 좀 병약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지식인 정도를 우리가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신경도 꽤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1935년도 19살 때 평양 숭실중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이 학교도 또 폐교가 돼요. 이상하게가 아니라 사실 이 숭실중학교가 굉장히 좀 민족적인 어떤 운동에 많이 가담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폐교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폐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학교가 광명중학교에 이제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대학교죠, 그죠? 연세대학교의 문과에 송몽규와 함께 입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피소드가 집에서는 의과대학교에 가라고 해요.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이었고, 근데 이 윤동주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자기는 송몽규와 같이 가서 문과에 가서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약간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941년도 25세 때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집안에서 일단 탄압을 못 이겨가지고 일단 창씨 개명은 하자라는 어떤 집안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 창씨 개명을 안 하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1942년도에 이제 도쿄의 리쿄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여기도 사실 송몽규가 이제 이때 교토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교토대학교에 원래는 가고 싶어 했어요. 윤동주도 같이 송몽규랑. 그런데 거기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쿄대학이라는 곳에 갔다가 편입을 해서 교토에 있는 도시샤대로 와서 송몽규와 같이 이제 교토에 있게 됩니다. 1943년도 27세 때죠. 송몽규와 체포가 되는데 이때 왜 체포가 됐냐면 영상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독립운동만 기획하고 주동하다가 이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유학생들이 태평양 전쟁 초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학생들이 두 가지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분명히 군대 끌려가게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이 발악하면서 우리 분명히 끌고 갈고 강제적으로 징용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미리 탈출을 해서 독립군에 합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좀 더 머리를 써서 입대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무기를 훔쳐가지고 탈출해서 독립군에 합류를 하면 조금 더 독립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이제 독립군이 조직이 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활약할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윤동주하고 송몽규 쪽은 무기를 일단 입대를 한 다음에 무기를 훔쳐가지고 다시 탈출을 해서 독립군에 합류한다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먼저 탈출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다 잡힌 거죠. 줄줄이 굴비역듯이 잡혀가지고 전부 다 이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도에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원래 3년이 구형이 됐었고 2년 동안 이제 그 구속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주사를 맞았다고 해요. 알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이제 증언이 됐냐면 송몽규라는 사람이 윤동주보다 늦게 죽었어요. 그래서 윤동주가 죽자 가면 이제 송몽규를 면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송몽규하고 면회를 하는데 송몽규가 야 우리 지금 알 수 없는 주사를 지금 계속 맞고 있고 그거 맞고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 동주도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송몽규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정확히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의학 실험에 희생된 것으로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렇게 짧은 생애를 마치고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윤동주의 시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 문사놈들의 이 정지용이 한 말인데 이게 이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윤동주가 작고한 다음에 이제 출판이 되는데 윤동주 사후에 나온 이 시집의 서문을 정지용 시인이 써요. 그래서 그 서문에 이제 있는 말 중에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베앗을 것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일제연병은 동지섣달의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서문에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두진 씨죠. 박두진 씨 시인이죠. 그죠?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총록파의 1인이기도 하고요. 티 없이 맑은 고독과 깊은 종교적인 사랑으로까지 경도했던 그의 인간성, 민족과 시대적 현실에서의 불멸의 가치로서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불굴의 저항정신을 그는 아울러 소유하고 있었다. 말은 어렵지만 하여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제 암흑기에 단절된 우리 문학사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1학년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윤동주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때 당시에 다 절필 아니면 친일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제대로 된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이 이육사라든지 윤동주 이 2명 정도밖에 없는 시기예요. 일제 암흑기에 단절된 우리 문학사를 시와 지조와 피 흘리는 목숨인데 오타가 났네요. 고쳐놓으세요. 목숨의 희생으로써 이어놓은 애절한 위협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저항 시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서정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되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거의 매해 선정되고 있어요. 또 일제 말기 독립의식을 고취한 애국적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의 시는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내용, 일상적인 어떤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서정적이고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천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깊은 사색,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한 자기 성찰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담아내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그 고향 삼총사 중에 1인인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윤동주 사후에 이제 쓴 글입니다. 너는 29에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테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은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동주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작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을 읽기 전에 일단은 우리 읽기 전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읽기 전 활동 보시면 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잔소리를 또 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을 스스로 읽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볼 때 그 새로운 작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이걸 자기 의미 부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강의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어떤 강의지만 이 활동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활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또 요거 나중에 분명히 교재특에다가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은 분명히 교재특에다가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 하나만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표현론 관점, 반영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를까봐, 혹시 모를까봐 옆에다가 설명도 다 써놨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혹은 넷 다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 대한 해석,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소 엉뚱해도 괜찮고요. 다소 창의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창의적인 게 오히려 더 좋아요. 하지만 창의적이고 엉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창의적이고 엉뚱한 게 인정을 받으려면 나름의 논리성을 갖춰야 되고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이유,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될 경우 그런 결과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정해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간 어떤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한번 지금 화면을 멈추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한 걸로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고요. 대표작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향이라는 곳은 뭐 윤동주의 어떤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윤동주의 전기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만주에는 명동촌 그 고향집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백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백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긍정적인 시어인지 부정적인 시어인지 대충 보면은 사실 백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어보다는 부정적인 시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정확한 뜻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요런 게 나왔구나, 특이한 게 요런 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하늘, 전체적인 이미지,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다른 고향이 바로 여기와 통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 하늘과 이 시적 자아를 매개해주는 매개체가 지금 누구예요? 바람이죠. 그죠?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이상향과 시적 화자를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아성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풍화작용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지구과학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바람에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죠. 거칠게 얘기를 하면 그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백골하고 풍화작용은 같은 이미지예요. 지금 풍화작용이라는 게 닳아서 사라지고 소멸하는 이미지, 즉 죽음의 이미지고, 백골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두 이미지는 서로 간에 비슷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에서 자아가 세 개가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아, 나입니다. 이거는 본래적 자아고 일단 나예요. 원래 자아. 그 다음에 백골이 우는 것이냐, 백골이라는 부정적 자아가 또 존재를 합니다. 닳아 없어지는, 생명이 없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자아가 등장을 하죠. 또 아름다운 혼이라는 자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혼이라는 것은 말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자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자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면 돼요. 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1차적으로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시 전체를 들여다보면 후회와 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존재일 리는 없죠. 그죠? 부정적인 존재예요.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또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 나온 부정적인 존재 중에 뭐가 있어요? 백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둘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조 높은 개가 지져가지고 밤이 새벽이 되면서 사라지죠. 그죠?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죠. 백골도 풍화작용을 통해서 서서히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러한 어떤 페이드아웃 되는 어떤 이미지가 서로 간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쓰인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이 지주 높은 개로 말미암아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요. 나는 쫓기듯이 백골을 버리고 백골 몰래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나왔던 우주라든지 하늘과 동의어인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이상향으로 이제 나는 쫓기듯이 가게 되는 거죠.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어디로 쫓는 거라고요? 또 다른 고향으로 나를 쫓는 거예요. 이상향으로. 가자.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회복에 대한 의지입니다.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간대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부정적인 자인 백골과 긍정적인 자인 아름다운 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백골 몰래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백골 몰래 가자는 것은 여전히 그 부정적인 죽음의 속성인, 어둠의 속성인 백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와 아직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백골 몰래, 그 갈등이 끝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골 몰래 또 다른 아름다운 고향에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또 다른 고향을 어떤 정신적인 안식처 내지는 이상향, 직역해서 얘기를 하면 광복된 조국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자아의 어떤 관계와 그 세 자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시어에서 형상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시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작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는 1941년 문우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동굴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작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의 화소를 모티브라고 해요. 동굴 모티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가 있냐면 당군 신화에 있죠. 그죠? 응려가 어디에서 마늘하고 쑥 먹고서 사람 되죠? 동그란 동굴에서 그렇게 되죠. 그죠? 이 동그란 동굴은 모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원형적인 상징 그리고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설화에서 그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물이라는 것도 이런 식의 원형인 어떤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으로서 원형적 상징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작품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산 무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울 모티프. 뭐냐면은 이상의 거울에서처럼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성찰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굴 모티프가 또 있죠. 모태로서의 어떤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어떤 이상향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동굴로서의 어떤 모티프 두 개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또 전체적 이미지가 또 나오네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또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물 속에 들여다 보이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과 동경의 세계, 이상향이죠, 그죠? 이상향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파란 바람, 이거 뭐죠? 1학년 때 공감각적 심상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바람은 원래 만져지는 거죠. 만지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무슨 심상이죠? 촉각적 심상입니다. 파랗다라는 것은 뭘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적 심상입니다. 지금 촉각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시각으로 전이되고 있어요. 촉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시적 화자는 성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비친 그 한 사나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적이죠.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미움을 가집니다. 미움. 이 시적 화자의 정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대요. 그 미움이 뭘로 변했어요? 가엾다라는 것은 연민에 가깝죠. 그죠? 연민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하지 않은 사나이에 대해서 또다시 미워하게 됩니다. 또다시 미워하게 돼요. 또다시 미워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리워져요. 미움이 다시 또 그리움으로 또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웠다가 또 연민이 들었다가 또 미웠다가 또 그리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적화자의 정서가 바뀌게 돼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연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요 사나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죠. 원래는 이 이연에서 얘기하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가을이 있는 이 우물 속 전경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자신이 미워했던 한 사나이는 원래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미워지니까 자꾸 막 떠나고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 한 사나이에 대한 생각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이상향 안에 누가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사나이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향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연에서 없었던 사나이가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가 원래 미워하던 자기의 자신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는 자기가 원래 미워했던 자기 자신의 자아와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마지막 년과 이연을 비교해 볼 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년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맞죠? 맞습니다. 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온 바를 담고 있죠. 이상향이니까요. 3년에서 5년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계속해서 한 말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제6년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의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자, 제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의 탐구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한 거예요? 존재의 탐구는 이성적인 부분이라면 자신과의 화해, 자기가 원래 미워했던 자신과의 화해는 뭐예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에서 어떤 이성적인 존재의 탐구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이 두 대상이 서로 간에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성적인 탐구가 아니라 감성적인 화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성적인 또 성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의 탐구를 끝냈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없어요. 논리적으로 뭐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하는 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른 게 되겠네요. 6년에서 보시면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 아까 전에 원형 상징 얘기했었죠.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군.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윤동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논문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윤동주 문학관 자체에는 별로 없어요,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연세대학교 사이트 안에 윤동주 기념사업회라는 어떤 사이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